저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말이 요새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미디어 아티스트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예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 뭐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어떤 거대한 벽면이나 아니면 건물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영상을 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기계를 다룬다거나 테크놀로지에 관한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이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을 페인터라고 하고 그리고 뭐 조각하는 사람을 조각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뭐 테크놀로지나 어떤 미디어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창의성을 되게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떤 미디어 아트 전시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거대한 철학이나 담론을 끌어와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그런 주제를 다 걷어내고 그 작품과 작가만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는 사실 그게 순수 예술과 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제 정체성을 갖는다기보다는 내가 재밌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시각적, 청각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수식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작업에 저는 다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작품마다 진짜 많은 시간과 연구를 해서 만든 작업이고 어떤 뭐 재료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면도 있고 뭐 주제적인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작업이니까 다 하나하나 뭐 작업실에 다 걸어놓고 싶지만 어쨌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이래서 걸어놓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굳이 하나 가장 애착이 가는 걸 꼽자면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만들었던 3분 19초 공호라는 작업이에요. 학부를 졸업할 때 만들었던 작업인데 그냥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제 자신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철학을 복수 전공해서 그런지 뭔가 존재론적인 사고에 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에 그냥 스스로 안에 침잠해서 어떤 탐구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작업은 이제 제 몸 전신을 석고로 캐스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제 스스로 망치를 부시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괴기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제 스스로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했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부모님이 그때 졸업 작품 하니까 오셨는데 이제 제가 예술한다고 하니까 그냥 끄적끄적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할 거라 부모님은 생각을 했었는데 딱 와서 보시더니 그 작품은 제가 나체로 제 몸을 막 깨고 있는 이런 영상이 있고 또 되게 기괴한 사운드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부모님이 그때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하는 어떤 활동이나 작업들에 대해서 뭐 작업 자체는 이해를 하시지 못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어떤 예술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요. 기술적으로는 기계적인 것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 형태적인 거나 전체적인 어떤
형상들, 예술의 형상들이 좀 경직되어 있지 않은 작업들을 좀 이제는 추구하고 싶어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게 항상 정신을 뭔가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계속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제 성격이 작업에서도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항상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성격도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무한 경쟁이나 이런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 살다가 그 한국적인 바이브를 계속 독일까지 갖고 와서 그거를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3년 정도 됐지만 이제 하나씩 조금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직된 것보다는 좀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도. 그리고 이걸 바꾸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작업은 전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만들었던 그 프린터 작업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은 되게 그리드 형태의 딱딱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를 좀 더 뭔가 불안정적이고 그렇지만 되게 자연스럽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 피드백 모듈 12개를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업을 할까 생각 중이고, 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독일은 한국보다 어떤 트렌드에 둔감한 것 같아요. 한국은 한번 어떤 것이 유행하면 산업 분야든 패션 분야든 뭐 여러 문화 예술계든 한 달 뒤에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거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디어아트 역시 한국에서의 미디어아트는 좀 어떤 내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형태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프로젝션 매핑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로봇을 사용한 작업들이었고, 지금은 뭐 AI까지. 저도 제 작업도 역시 한국에서 작업했을 때는 되게 그런 트렌드를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 독일은 조금 더 개인적이면서 다양하고, 반면에 또 되게 그런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날로그적인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처럼 거대한 트렌드는 여기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많은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자기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게 하는 작업들이 여기는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는 여기서 보는 작업들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업에 대한 반감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뭐 예술가는 작품을 완성도 있이 만들어야 프로페셔널한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 모든 작업을 그렇게 예술가가 그렇게 만들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항상 무언가를 완성도 있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되게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독일의 느낌은 그런 인간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이해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이거를 다 과정으로 생각해주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그 전시 준비 과정이 흥미로웠었다고 이번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시 시작 오프닝 날짜 딱 3달 전부터 거의 쉬는 날 없이 모든 제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바라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에너지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낮에는 작업하고 밤에는 뭐 사람들 만나고 같이 놀고 이런 과정들이 딱 3달 동안 이어졌는데 되게 짧지만 되게 긴 여정이었고 진짜 많이 지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 뭐 전시 오프닝 전전날 이제 사람들이랑 밤에 술 먹고 다리를 이제 삐끗해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한 10일 정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되게 값졌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작업들이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봤고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박월 작가님의 작품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전시 공간을 사용했고 설치할 때 계속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일단 그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너무 귀엽고 뭔가 작가님이 자기 자신의 성격이랑 개성을 로봇에 그냥 반영한 듯해 보였어요. 물론 박월 작가님이 자기 작품을 설명하실 때 좀 되게 기계적인 관점에서 자기 작업을 설명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작가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저는 좀 이런 작업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각 잡혀 있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작품들. 그래서 박월 작가님 작업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네. 이 프린터라는 작업은 완전하게 디지털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겉을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은 일단 3D로 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CNC를 통해서 CNC 가공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다 3D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3D 프린터로 다 뽑아냈고요. 철저하게 다 디지털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출력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인터페이스들도 작은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그 과정을 처리했고, 그리고 모터의 움직임도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디지털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있어서 제가 되게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게 비디오 피드백이라는 게 비디오 프레임 차이로 만들어낸 이미지지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프랙탈 현상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작품에서 보게 되는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사실 저는 그게 나뭇잎에서 보이는 인맥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의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작업을 해오면서 너무 디지털적인 작업들만 해오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되게 성격적으로도 차가워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직되어 있는 성격 안에서 그냥 자연적인 거를 되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바람이 좀 묻어나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은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입력이랑 출력을 계속 반복시켜서 산출해내는 어떤 결과일 뿐인데,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어떤 인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들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인풋과 아웃풋의 이 메커니즘은 기계나 어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떤 보고 있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사고하는 것들이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감각으로 느꼈던 모든 입력과 그리고 나의 행동들인 어떤 출력들로 이거의 무한 반복으로 지금의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그래도 인간은 그 안에서 그런 무한한 입력과 출력의 반복에서 그것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의 고유한 감정들과 경험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게 인간의 창의적인 어떤 행위들을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작업도 그 단순한 카메라 입출력만으로 이제 생성되는 어떤 되게 복잡한 패턴들이 마치 이런 인간이라든지 내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무한한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생겨난 이 복잡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 속에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비디오 피드백이라는 어떤 현상과 그거에 대한 시각적 아름다움이 너무 그에 꽂혀서 일단 작업을 시작한 건데, 이게 점차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좀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이 향후 예술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질문에는 제가 어떻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갖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어떤 인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해서 만든 결과물들이 되게 신기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텐데, 이러한 흥미들은 좀 되게 그냥 한 짧은 트렌드로 지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 실제 생활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데이터들도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제 나온 결과들이고,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산업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굳이 예술이 할 역할을 뭔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산업의 변화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 양식들을 좀 그냥 관찰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작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은 인간답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역할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의 인간성을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인간적으로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또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고 또 뭐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좀 고민도 계속 하고요. 또 포스트 휴먼이나 인간 복제 이런 좀 거대한 담론들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간답게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그게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되게 뭔가 커다란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뭐 백남준 선생님이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이 미디어 아트가 많은 변화도 겪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친숙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진입장벽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미디어 아트에서는 흔히 거대한 담론들을 다루는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어떤 페인팅이나 조각이 아닌 되게 디지털적인 매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디어 아트 전시든 작품이든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예술 작품을 볼 때랑 똑같이 그냥 자기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그냥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이게 관객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